네, 새 정부 취임 100일과 함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개미 중에 큰 개미다. 나도 펀드를 샀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바야흐로 K 주식의 시대가 열린 것인가 아니면 반짝하고 사그라질 신기루인가 주목해봐야 할 시기인데요. 커다란 변화의 흐름 오늘도 최고의 꾼들과 함께 하시죠. KB은행 웰스매니지먼트 스타자문단 유신익 박사님 그리고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님 두 분과 함께 경제전략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화끈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도 참 드문 일인 것 같은데 먼저 두 분 한 말씀 주신 거 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익 박사님 먼저 또다시 반복되는 안 가본 세상 가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빨리 가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상처가 났어요. 예. 몸에 상처가 나면은 그것을 덧대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디스크 병이 있으면은 예. 근육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좀 무마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모든 시장적인 정책은 부작용,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더 올인하고 어찌 보면은 경제 정책자들이 약간은 집착까지 하는 정도. 예. 특히 AI 분야는 그런 것이고. 예. 그래서 AI 분야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엔비디아 GPU만 쓰다가 브로드컴으로 확산이 예. 되는 낙수 효과가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서 계속 밸류체인 생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비싼 엔비디아가 최고야 하다가 이제는 좀 싸고 가성비가 대안이 있는. 생겼다는 그렇죠. 이제 거죠. 맞춤형 이제 칩을 바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AI에 대한 낙수 효과, 특히 우리나라처럼 밸류체인에 대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는 ATP, 뭐 어셈블링, 테스트, 패키징 잘 돼 있는 기업들이 포진이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제 약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다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안 가본 길이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하고 주가가 이렇게 괴리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오는 훈풍인데 그러면 이런 훈풍은 어디까지 지속될 거냐? 중국이 강화되고 예를 들면 경쟁자가 계속 가성비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이 패권에서는 절대 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제조업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강화하려고 투자 동력. 사실 금리 인하에 많은 부분들의 요소가 들어가 있겠지만 예. 금리 인하를 위하는 요소도 사실은 이들이 투자를 더 잘하고 캐펙스 투자를 더 확장하기 위한 교두보적인 정책도 들어간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사실은 특별히 해줄 게 없거든요. 예. 관세 때문에 사실 노이즈만 많고 오히려 침체 직전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파이를 키우는 AI 파이를 키우고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시장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영향으로 오는 거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버핏 지수, GDP 대 미한 예, 예. 시가총액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갑니다. 그것만 보면 거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 200%대고 지금 사실 반도체 우리랑 가장 유사한 대만 같은 경우 보면 250%대예요. 그러면은 한국 역시 반도체 기업들, 삼성, 하이닉스 그 소재 기업들 굉장히 많이 밸류 체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어떠냐? 11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본질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가치를 이 미국 틀 하에 이 밸류체인에서 아직은 보여주지 않은 게 많다. 물론 주가라는 것은 이것만 갖고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만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정부 정책적인 부분도 이따가 뒤에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하나씩 가미가 되고 있으니 안 가본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이러다 폭삭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래도 조정을 받되 어느 정도 우리가 장기적인 좀 투자의 관점을 열고 가시는 게 그래야 가보고 후회하는 게 차라리 낫다. 안 가고 후회하는 것보단 가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그런 판단. 안 가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경민 부장님, 네. 대세 상승 국면
쉬면 더 멀리 간다. 네. 이것도 역시 빨리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지금 현금 비중이 너무 많고 주식 비중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천천히 따라가야 예.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끝이 아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다만 매매 타이밍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더 강해지면서 올라오는 과정이죠.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묻고 갈 것인가 영원히. 그럴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남겨진 숙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경기 불확실성이 진짜로 현실화되거나 불확실성을 시장이 사게 되면 더 강해지겠죠. 미국 금리 인하는 더 많아지고 미국 재정 정책은 더 세질 거고 그와 발맞춰서 중국과 한국과 유럽도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면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짧아도 내년 상반기 좀 길게 된다면 내년 하반기 2026년까지 대세 상승이 이어진다라 보고 있는데 등락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그동안 주가 지켜보면서 네. 느껴지는 게 지난 2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네. 9일 연속 네, 상승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거 드문 케이스 아닌가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근데 이거 여기서 바로 따라가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네. 겁이 좀 나기도 하고. 크게 보면 내년 상반기, 내년 말까지 보면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매 타이밍에서 추격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스럽다. 저의 케이스라면 3,400 이상에서는 오히려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줄였다가 매매 타이밍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경기 침체에 안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그런 불안감들을 어떻게 풀고 갈지가 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있습니다. 풀어가는 과정은 필요하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경제전쟁권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유신익, 이경민 두 분 꾼들에게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한국경제TV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새 정부 취임 100일이라는 것이 어제 뭐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고 코스피가 또 3,300을 넘고 오늘은 또 최고치 경신하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참 보기 좋은데 사실 좀 의문스러운 게 거버넌스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만 기대감만 갖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지.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돼 있나를 보는 부분들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정책이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워낙 저평가돼 있던 증시가 좀 정상화된다는 차원에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3,300을 넘고 3,400이 근접했는데 12개월 선행 PR은 11배입니다. 이제 막 11배를 조금 넘었고요. 선행 PBR은 이제 1배를 좀 넘기 시작한 거예요. 21년 고점이었을 때 고점이 3,316이었는데 그때 12개월 선행 PR은 14.9배였고요. PBR은 1.27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겁니다. 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EPS와 BPS를 감안해서 봤을 때 4,000선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때 2021년 정도 수준이라면 지수는 4천 가 있어야 되는 건데. 밸류에이션 수준이라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선행 EPS와 선행 BPS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2021년 밸류에이션 고점까지 가는데 PBR은 3,900선, PR은 4,400선까지 열려 있다라 볼 수 있겠지만 EPS가 계속 올라가는 것만큼 상승 여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과열이거나 단기 오버슈팅이 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저희는 추세적인 상승은 아마 저 레벨까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좀 늘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연내 2026년 내에는 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뭐 항상 이제 좀 쉬어가는 기간이 있겠죠. 자, 유신익 박사님은 뭐 매크로 전문가시니까 좀 시장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한복판에 있었던 2021년에 종전 최고치였습니다, 지수가. 근데 이제 4년여 만에 돌파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시장의 구조적인 면이 좀 달라졌다. 그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특별히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소비에 대한 그 지향성, 그러니까 소비를 하려는 욕구들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소비발 어찌 보면 이제 침체 초입까지 와 있는 상태인 건데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그런 전통에서 전통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맞는 게 아닌데 이번에는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관세를 매기게 되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재정 수입으로 메꾼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강화가 되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계속 붙기 시작하면 차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들은 점점 이거를 세금의 일종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금의 일종이 되면 결국 조세 저항이 생긴다. 조세 저항은 뭐냐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CPI에서 어제 나온 CPI에서도 보시면은 그런 현상이 바로 목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고차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포드하고 GM이 사실은 부품 자체를 이 북미이거나 아니면 미국산 제품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의무 때문에 신차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내구재 소비를 안 해요. 안 하는 상태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돈들이 좀 싸고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로만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소득 기반 자체가 무너졌냐? 그렇지 않죠.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 소득 자체는 25조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랑 비슷한 구조로 인해서 주택 관련되는 신규 주택 착공이 점점 줄고 기존 주택 판매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만 보면 지금 경기가 그렇죠.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그렇죠. 정도네요. 침체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자산발 인플레이션, 소비는 주는데 금융 투자적인 성향들은 더 강화가 되는. 즉 유동성은 절대 규모로 보면 코로나보다 더 올랐습니다. 사실 130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GDP가 110조 달러. 근데 이렇게 불황인데 투자와 자산에 더 집중하고 집착하는 현상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한국도 그런 현상들이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나라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해외 투자, 미국 투자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비중은 좀 갈려져 있지만 투자의 자금의 규모들이 더 집중화되고 있는 상태. 즉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보면은 앞서서 제가 이제 반도체만 몰빵을 하면서 더욱더 이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더 집요하게 집착을 하고 더 키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의 개인, 민간 경제, 금융시장도 똑같습니다. 소비보다는 돈을 아껴서라도 투자를 하자. 돈을 아껴서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라도 사자. 이런 성향성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정책들이 관세 때문에 침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면 금리 인하는 사실은 지나가는 좀 이제 과도기적인 이슈이고요. 연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카드로 아껴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은행의 BIS 비율 자체를 대규모로 낮추고 대출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낮추는 게 뭐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 변화 기준을 낮춰서 네. 충분히 더 이제 대출을 하거나 위험 자본 비율을 갖다가 덜 신경 써도 되게끔 더 많은 대출을 할 일으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내년 이제 초반에 시행 예정인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 지금 사실 한국도 모든 자산에 대한 전자 토큰화 제도가 예탁 결제원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저께 발표가 됐었죠. 미국은 이제는 플랫폼화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나의 돈은 1원이 있는데 아바타 돈 스테이블 코인 1원 가지고 1원은 은행에 맡겨놓고 1원을 발행해가지고 이걸로 또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용에 대한 증가 속도는 갑작스럽게 더블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그 통화 승수가 높아지는 뭐 그런 효과가 그렇죠. 있겠네요. 승수를 높이기 위한 경제 정책자들의 원래는 필요성 때문에 한 건데 이게 결국에 향하는 모든 방향성은 뭐냐? 산업은 AI를 키우고 유동성을 갖다가 신용 승수는 더 키우려고 하고 대출은 늘리려고 하고 그럼 방향성 자체는 침체는 맞는데 뭔가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이 계속 눈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동장세가 온다 이렇게 네. 봐도 될 정도로 지금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 이런 지금 관점에서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우리가 이제 4년 만에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그때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4년 전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주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하이닉스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시면서 전고점을 예. 뚫어낸 종목이 뭘까 예. 한번 보시면 명확합니다. 닉스죠. 네. 예. 그리고 닉스가 움직이다 보니까 전자도 같이 움직이고 소부장이 같이 움직이면서 코스닥도 예. 정말 상승하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되었던 것들은 순환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금융 지주사가 움직였다면 최근 며칠 동안에는 조선이나 이런 방산이나 그리고 어제 오늘은 뭐 음식료가 뭐 대폭등을 예.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등 그러니까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기존 주도주들과 새롭게 부각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반등 상승하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레벨업 시켰다 정도로 보고 있고 뭐 뭐니 해도 닉스가 이번 3,400에 바짝 다가서는 증시 흐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 시장이 확실히 4년 전하고는 다른 모습인데 더 힘이 세 보이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앞서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책적인 변수가 상당히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보셨죠, 두 분? 네,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일단은 뭐 시장의 기대만큼 적극적이었냐라는 것들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도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을 그어줄 거다, 결정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긴 했지만 예. 그거는 조금 과도한 기대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방향성 다시 한번 강조해줬고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를 명확하게 피력해줬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큰 도로는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 길로 가야 돼. 이거를 꺾으면 안 돼. 라는 시그널은 명확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장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신익 박사님은 이제 매크로적 관점에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부동산은 너무 급등해도 안 되고 급락해도 안 된다라고 대통령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증시로 이제 자금이 머니무브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또 강조를 했다는 점. 이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 구조의 변화 이런 걸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시작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 자사주 소각부터 시작해서 3% 룰까지 예. 이제 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속도에서 본다면 미국은 이게 사실은 2000년 초반부터 이미 이루어졌었고 일본은 사실 이제 아베 총리 때 굉장히 굳건하게 이런 체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정책적인 거, 법령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3% 룰이 어찌 보면은 이제 대주주의 어떤 권한, 예. 이제 의견 이것을 좀 제한하고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갖다가 더 확장한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제한권 자체의 범위를 확대를 하는 겁니다. 마치 사업자의 영역과 똑같은 거죠. 네. SEC는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배당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운영 자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주 제한을 정말 제한을 할 있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게 다 반영되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자신들의 운영 자금 현금 흐름에서 얼만큼은 운영 자금, 얼만큼은 배당으로 아껴둘 거다. 이게 굉장히 명료하죠. 투명하죠. 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배당 시즌이 됐을 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약속을 한 거니까. 네, 법적으로도 그다음에 미디어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관찰이 그걸 되고 만약에 있으니까. 어긴다 그러면 그거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SEC 바로 제소됩니다. 아, 제소. 네, 바로 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은 아직 기업 문화적인 틀에서 뭐 사후 매매라든지 대주주의 매도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구체적인 사업안 자체에 대해서 공생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아직도 세팅이 좀 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투명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어떤 구체적인 경영 방침이나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침까지 첨부가 된다면 이건 뭐 사실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사실은 5천이 아니라 뭐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니까 너무 이제
한꺼번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기대감이 커지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관건은 이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이 사실 어제 대통령 발언은 약간 좀 모호한 측면이 네. 있었어요. 투자자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친 측면이 네. 있었어요. 뭐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다. 근데 또 하나 여지를 열어둔 건 만약에 실행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라는 쪽으로 말을 했고 투자자들의 의견은 분명히 듣고 있다라는 것들도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높았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방향성은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 선진화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흐름들이 기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방향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좀 실망감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제 네.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문하다 보니까 뭐 밸류업을 하려면 빨리빨리 결론을 내라 이런 건데 일본이 십몇 년 걸렸고 미국도 상당히 오랜 기간 관행이 정착되는 제도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유신익 박사님 어제 대통령 발언을 보면서 저는 상법 개정 의지가 이제는 그냥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의지가 그리고 상당히 강하다는 느꼈고 이 자사주 소각 이 부분이 이제 재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반발을 하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네, 해야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이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취지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안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기준에서 봤을 때 자사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항상 이제 적대적 M&A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사실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갖다가 지분이나 경영권 자체를 갖다 위협할 수 있는 요소도가 있을 때 항상 방어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그러한 이제 특정한 케이스 이제 경영이나 지분과 관련된 요소가 명확할 때는 사실은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있잖아요. 계속 쌓아두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사실 현금화해서 이 돈이 사실 사업에 쓰였다면 얼마나 많은 운영자금으로 쓰였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면 이걸 배당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기업 문화 자체에 어느 정도의 틀 범위 안에서 적법하다라는 기준 하에서 무언가 블랙박스화하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사각지대는 그래도 보지만 그 외의 지역들이 또 많거든요. 우리 옆 자동차 옆쪽 라인을 보면 안 보여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제재 대상도 아니니까 같이 블랙박스화 해버리는 거예요.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사실 20년, 30년 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자본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금고에 같아요. 쟁여놓고 있는 거랑 네네.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명확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 왜 해외 해치펀드들에 대한 어떤 침투 가능성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산업은 좀 배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해야 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뭐 오랜 기간 동안 자사주를 쟁여놓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뭐 이제는 미디어가 너무 발달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을 보면은 소각한 기업들 리스트, 미국의 소각한 기업 리스트, 과거부터 이미 해왔던 기업들 이 리스트 정보를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들도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기업에게는 투자를 하거나 좋은 러브콜이 갈 가능성은 사실 문화적으로 봐도 적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 아무튼 뭔가 시장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기업 경영자들도 이제는 뭐 인식을 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게 코스피 5천 가려면 뭔가
이건 제도만 고친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데 코스피만 올라갈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글로벌 전반적인 미국까지 가세한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경기 부양 정책 이게 있으면은 폴리시 믹스라고 해서 에셋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서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사이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기대감이지만 현실적인 상법 개정 그로 인한 시행 과정에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 수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시장이었었던 상황에서 그 방향성을 꺾는다. 그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밸류에이션 확장 가능성들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폴리시 믹스 그리고 에셋 인플레이션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유통 주식수 감소 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잘 맞물리게 된다면 멀지 않은 시점에 5천 시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이 뭐 3천 넘어가기 전에 5천이 한참 높아 보였는데 이제 3,400 가까이 오니까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죄송하지만 연기금 투자가 확대가 돼야 돼요. 연기금으로. 자, 이게 사실은 연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연못 속 죄송하다. 고래가 될까봐 네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장기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연금 재정에 대한 고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해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좀 더 제고해야 그래도 돈을 나눠줄 수 있고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건 아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기금이 그 나라 시장을 서서히 줄이고 떠나가기 시작하면요 외국인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죠. 못났 내가 안 사는 걸 외국인이 내가 와서 못났다고 하는 와이프를 음. 다른 사람이 멋있어요라고 하기 힘들어요. 내가 사랑해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해줍니다. 특히 지금 유럽계, 동유럽계 같은 경우, 폴란드 같은 경우도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시장에서 연기금의 투자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자신의 주가, 기업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재무에서 마켓 이피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PBR 1배 아까 우리 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PBR 1배에서 좀 높아지면은 이제 달라지나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역시 그렇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PBR 1배라는 기업의 기본적 펀더멘탈 가치에 대해서 기준점을 정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주요한 수급과 투자의 어떤 기관들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연기금이 사실은 해줘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그래? 그럼 여기가 지지될 수 있는 최소한 라인이고 기업의 가치구나. 그러면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더 얹어지면 개인들도 이제는 신뢰가 되네 라고 하면서 기업 가치만큼 반영이 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은 이런 이제 상법 개정안 이런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사실은 뭐 2천여 개 이상 상장된 이제 기업들 중에서 자신의 기업 가치가 펀더멘탈이 제대로 반영되는 기업이 흔치 않습니다. 예. 반영됐다가도 또 다시 사라지거든요. 또 다시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적인 요소에서 연기금이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갖다가 더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됐으면 한다. 국민연금부터 뭐 그동안 국내 주식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는데 줄여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연못 속 고래가 돼가지고 나중에 2040년대 되면 지급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때 주식을 팔면 우리나라 시장 폭락한다. 이 논리로 미리 줄인다 이거였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을 산다면 해외 연기금들도 내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바로 있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 그게 바로 뮤추얼 펀드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연금을 들잖아요. 그렇죠. 연금이 주소득이잖아요. 우리 지금 퇴직연금도 또 이제 그 역할을 그렇죠. 할 거고. 그러면은 그 펀드들이 계속 뮤추얼 펀드들이 늘어나면서 자본시장을 갖다 계속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은 이 펀드도 좋지만 개인들도 계속 좋은 상황이 순환적으로 되는 것이죠.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얼핏 비유한다면은 이게 시장이 좀 이렇게 높아지려면 수위가 높아지려면 벽돌을 쌓듯이 밑에 탄탄하게 약간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신 분들은 야 이제 경제전쟁꾼에서는 이제 주가 날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은 저희는 다 균형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진격의 코스피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위험 요소가 적지 않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냥 축포를 터뜨리기 힘든 게 지금 시장 참가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좀 냉정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매도도 많고 심지어 인버스 ETF 네. 배팅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뭐 이게 좀 지나봐야지 이 투자가 적절했느냐 그렇죠. 아니냐의 네.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여러 투자자분들이 그 판단에 있겠죠. 최근 급등한 것들 그리고 역사 조금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지금 여기 레벨에서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점에 산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려는 심리도 예. 있겠고 또 고점에 샀던 분들은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 마이너스 손익이 플러스 반전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서 줄이시는 분도 계시겠고 그렇지만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좀 하락에 대한 베팅에 대한 성격이 예.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거야라는 기대 심리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여기서 그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너무 과하게 투자만 안 하신다면 그리고 주식 비중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인버스를 좀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헤지 차원에서의 성격은 예. 그래도 좀 무리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예, 있습니다. 저는 뭐 인버스라는 건 사실 손이 안 가는데 네, 이게 네. 인버스 지금 해치 차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공매도 하기는 되게 맞습니다. 허들이 높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급등했을 때 해치 차원에서 인버스에 네.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고버스 투자하고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위험해 보여요. 레버리지 투자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레버리지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하시면 항상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죠. 예. 하락할 때도 2배고 상승할 때도 2배인데 50% 하락한 시장에서 주가가 원금을 찾으려면 더블이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때다.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구간에서 짧게 하는 게 맞지 이거를 길게 끌고 가면 갈수록 손실을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조금은 무리되진 않는 수준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저희 프로 진행하면서 그때 이제 출연자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들이 7월부터 이제 7월 중순부터 우리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네. 원래 대체로 여름철 8, 9월은 좀 안 좋았다. 네. 그리고 추석 이후에 뭔가 기대한다 그랬는데 그 기대가 지금 미리 땡겨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9월에는 꺾인다 이런 약세장 예측이 많았는데 좀 위험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죠. 일단은 경기 침체 경기 침체 변수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경기 침체가 더 강해지면은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또는 경기가 우려했던 것보다 낫다라고 한다면은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통화 정책 간의 함수에 있어서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은 저 밑에 접어두고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세게 반영을 하고 예.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엇갈린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갈지가 좀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9월 달에 미국 증시는 약해라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플로우를 봤더니 9월 중순 이후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법인세 납부가 이제 9월 말까지 예. 예정돼 있고 그리고 유대교의 신년인 로시아 샤냐라 그래서 유대교 신년이 예. 9월 말 10월 초에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 통계적으로 봤더니 10거래일 전후에서 정점이 나오고 6거래일은 거의 100% 확률로 좀 조정이 있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많은 금융인들 중에 유태인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죠. 예, 뭐 비중이 압도적이죠. 로시아샤나는 신년입니다. 신년이 되기 전에 북클로징을 하려는 니즈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계절적인 통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오늘까지가 될 것 9월 10거래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9월 23일이 올해 로시아샤냐예요. 그러면은 10거래일 전후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풀어내야 될 숙제와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들이 아마 9월 말, 9월 중순 이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쭉 오르면서 이제 3,400을 바라보는 네. 수준까지 왔으니까 못 잡아서 이거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다음 주 초반에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유 박사님. 일단 FOMC 9월 금리 인하는 뭐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명분이 없죠, 사실. 이제 안 내리면 안 그게 진짜 내리면 안 이상한 되는 거예요. 상황이고 이제 물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양날의 검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얘기했지만 파월 의장은
이번에도 고용이 대거 하향 조정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고용이 2만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기준점을 10만으로 보는데 10만에서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약간 상당히 둔화 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게 5만 이하로 가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 이게 기술적이든 예. 아니면은 뭐 소프트 패치이건 간에 이건 침체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커졌다라고 예.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상 이제 굴스비 위원이나 특히 이제 약간의 매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전은 사실은 비둘기파였거든요. 근데 예.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물가 불확실성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그건 가능성은 당연히 있지만 현재 물가 상황을 본다면 사실은 오히려 상품 쪽보다 서비스가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상품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은 사상 최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근데 그게 수출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안 사서. 안 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있었던 잠시 잠깐 반짝했던 사재기 현상은 없어지고 있는 예. 거죠. 거의 앞서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항이다. 이건 소비자들의 저항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상품 쪽에 대한 구매 효과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에 대한 그 수요 탄력성.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자동차도 리스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렇죠. 리스를 상당히 많이 전부 다 합니다. 할부로 하니까 네네. 금리에 아주 민감하죠. 네, 금리 굉장히 민감한데 굳이 이 가격의 금리에 내가 굳이 신차를 사야 돼? 포드 GM 가격도 비싸졌습니다. 네. 신차 출시했는데 가격도 상당히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소비를 쉽게 말하면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봐서 그렇죠. 하겠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정책은 정부가 돈을 풀거나 정부는 돈을 사실 풀어준 거나 진배 없죠. 왜냐하면은 연말에 이제 세금과 관련된 감면, 세액공제와 환급이 시작이 될 예. 테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페드한테밖에 역할이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내릴 것이냐, 언제까지 내릴 것이냐, 예.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지금 여건상 고용의 상황을 본다면 사실은 연말까지 75bp는 무난히 내릴 것 같다. 연말까지. 네. 이거 이번 다음 주에 하는 거 포함해서 3번 남았는데 네. 3번 25bp씩 네, 내리든지 그러니까 그쵸. 한 번 쉬었다가 빅컷을 하든지 네.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B컷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B컷은 왜냐하면 안 나오고. 사실은 B컷을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빅컷이 주는 시그널이 또 있죠. 그렇죠. 한 번에 카드를 써버려서 물가에 대한 심리 불안, 기대 인플레를 예. 또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을 거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 부장님, 네. 지금 유신익 박사 말씀 먼저 들어봤는데 네. 우리 시장에 미치는 미국 금리 정책 영향은 어떨까요? 좋죠. 일단은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금리나 사이클로 재진입한다라는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큰 흐름을 봤을 때 미국 금리나 사이클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세 상승 국면이다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다만 9월 FOMC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은 아까 박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를 어디까지 열어줄까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는 올해 안에 3번, 내년까지 2026년까지 6번 이상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연준이 그 이상을 열어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스럽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롱거런이라 그래서 장기 금리는 3%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6번 이상 열어주려면 롱거런을 좀 건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내 9월 금리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 그리고 12월까지도 3번 이상, 그리고 내년까지도 또 3번 이상. 한 1.5% 포인트를 낮춘다. 네,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아마 롱거런에 대한 부분들 좀, 롱거런이 뭡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정 금리다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낮춘다고 해도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안 걸로 봐야 좋아지는 돼? 걸로 예상하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 수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파월 연준 의장이 점도표가 비둘기파적이면 발언을 좀 매파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에서 어떤 스탠스를 피력하는지, 고용을 더 무게중심으로 두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지, 아니면은 고용과 함께 물가도 고려하겠다, 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계속적인 포커스를 맞추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로 인해서 등락은 어느 정도 나올지가 좀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금리 정책도 시장에는 우호적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의 열기만큼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전쟁꾼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는데 뭐 어떤 여러 가지 성토도 있고 뭐 하소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것이 모두 다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나온다고 하니까 먼저 미리 질문들이 사전에 있었는데요. 몇 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사랑님, 유신익 박사님, 금리 인하 0.5%포인트 인하가 경기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요?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이거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아,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왜냐하면 대로. 지금 페드는 사실은 견고하게 그동안에 물가에 대한 불안정성을 얘기를 했고 가장 최근에 성명서나 잭슨 미팅에서도 경제가 견고하다는 건 아니지만 양호한 성장은 이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전환을 하면서 0.5%를 한다. 이건 사실은 기대 심리로 봤을 때도 우기던 사람이 예. 갑자기 안 우기기 시작하면 무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하던 대로 그렇죠. 해야지.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0.5 B컷을 해버린다. 50pp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지금 쇼크가 올 수 있는 뭔가 여건이 우리가 모르는 만들어진다. 뭔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사실 이미 위축이 되고 있는 투자, 기업의 고용 이런 거는 잠시 또 홀딩이 될 수 있어요. 더 악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 측면에서도 시장 측면에서도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사실 0.5가 온다면 그동안에 왔던 기대감이나 어떤 특히 반도체 성장 기업들에 예.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과 이 특히 AI에 대한 이제 밸류 체인이 확대될 수 있다. 뭐 투자 패키징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큰 카드가 한 번 소진이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뭘 바라봐야 되지라는 예. 약간 이제 우리가 열심히 뛰다가 참을 쫙 끼얹고 나면은 이제 시원해지면서 이제 숨이 탁 내려앉거든요. 예. 약간 그런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은 지금부터는 사실 25bp씩 하면서도 그 이유와 명분이 명확하게 시장에 알려줘야지만 기업도 큰 위축을 느끼지 않고 서서히 완화적으로 전환이 되고 시장도 큰 변동성을 겪지 않을 예. 수 있다. 너무 지나친 카드는 지금 오히려 해오를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하여튼 뭐 뭔가 좀 식어가고 있다는 거를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그걸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조심스럽게 스텝을 밟아야지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은 오히려 경제 주체들의 반응이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신익 박사님이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이경민 부장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명의체 5719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저는 현금을 30%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올라서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네.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이런 포모가 오는데 제가 기다리는 조정이 올까요? 일단 주식을 70% 이미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꼭 주식을 100%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근데 많이 개미 드리고 투자자들이 있어요. 네. 이 현금 보유 맞습니다. 비중을 오래 크게 갖고 가는 걸 힘들어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의 현금 비중은 좀 갖고 계시는 게 마지노선 안전판을 만들어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0%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9일 연속 올랐는데 뭐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만 갈까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 우려가 금리 인하 기대로 묻혀버렸단 말이죠. 근데 금리가 인하를 하는데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들, 특히 고용 지표들이 악화되는 모습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시장은 어떤 반응을 할까라는 부분들이 4분기에 풀어야 될 예. 숙제거든요. 또 하나는 매년 3분기 실적 시즌마다 코스피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10월 달에 2020년 이후 10월 달 수익률을 보면 글로벌 증시 대비 평균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언더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시즌이 나올 때마다 하향 조정되면서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4분기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서 30%를 갖고 계신다면은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셔도 크게 무리가 되는 숙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도 못 믿겠다, 난 사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조금 천천히 나눠서 사시는 게 조금은 포모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눠서 흔들릴 때마다 좀 나눠서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은 당장 월요일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사실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
조금씩 조정이 있을 때 나눠서 사시는 게 훨씬 낫다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이 두 분 꾼에게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국경제TV에서 경제전쟁 꾼이 여러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꾼들에게 물어봐 시청자들의 고민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데 이 소외주가 있고 주도주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종목이 어제만 해도 뭐 73개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맞습니다. 거꾸로 지금 많은 종목이 반토막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 이 주도주를 많이 오른 주도주를 따라가야 될지 반토막 난 내 계좌에 있는 이 종목을 물타기 해야 될지. 뭐 일단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 내년 실적이 올라가는 업종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소외주 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반도체 어떻게 말했죠? 그렇죠. 네. 뭐 경기 나빠진다 네. 뭐 이랬죠. 그리고 1, 2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주 얘기했다가는 큰일 났습니다. 그 조선의 군모라는 엄경화 의원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일도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가 저점이었고 투자의 그렇죠. 적기였다라는 거죠. 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네,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도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특히 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깨고 이제 전자 직원도 안 쳐다보는 걸 왜 너는 쳐다보니? 이러고 말할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맞아요. 비관적이었었는데 지금은 레벨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외주를 쳐다보는 게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은 무조건 빠진 게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겠죠. 빠질 이유가 있는 업종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아직까지 못 오른 종목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들을 통해서 실적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내년까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다시 판단해 보시고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 열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미 저희는 주식 투자 직접 잘 못하는데 퇴직연금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힌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지만 이제 조금 반토막보다도 반토막 반에만 더, 들어갔죠.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추세적으로 역사적 고점을 다시 넘는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컨빅션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거 대세 상승을 했던 종목들, 특히 대표적으로 조선, 그리고 화장품 의류, 화장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뒤에는 기술적 반등이 한 번씩 크게 나왔습니다. 하락 대비 한 60-70% 정도 되돌리는 그림들이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번이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첫 번째로는 중국, 유럽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게 된다면 전기차 판매의 80%,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80%를 해당하는 중국, 유럽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중국이 감산에 대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면서 최근 CATL이 다시금 생산한다라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원자재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2차 전지는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신익 박사님께는 좀 더 큰 흐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FOMC, FRB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인하하는 게 당장은 유동성이 풀리니까 좋긴 한데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경기가 그만큼 나빠진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도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프레임을 좀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 이제 6월까지는 차기 의장이 이제 새로 선임이 되니까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임기 만료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물론 투표권은 파월 의장도 한 표예요. 하지만 전반적인 스탠스나 어떤 성명서상의 뉘앙스 이런 것들은 선장인데요. 사실은 네.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말까지는 3회로 우리가 예상하고 가되 그런데 다음 이제 새로운 의장이 오실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변수를 열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건 나쁜 쪽으로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 이제 이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예. 현재 성장과 인플레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 적정한 금리 수준이 얼마야라고 보면 지금 당장에는 많은 의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 그걸 밝히는 순간 거기까지 무조건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네. 내려? 비난이 오니까. 예. 근데 3% 중반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사실은 다음에 의장이 오시게 되면 그분의 견해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즉 금리 인하의 그 수준과 보폭은 기준은 더 밑에 있을 수 있다.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라는 의사로 변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어떤 시그널이 이렇게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네거티브보다는 금리 인하가 지속될수록 섹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정 요소는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용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가장 주목하는 고용 지표 중에 하나가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쪽인데 기업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쪽 고용이 옛날에 30만, 40만 하던 증가가 이제 2만, 3만도 안 나옵니다. 예. 즉 금리 인하 때는 프레임을 계속 열고 가셔야 되고 내년 초반에 새로운 연준장의 스탠스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판단. 아무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경민 부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대내적인 어떤 그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슈라고 한다면 계속 통화 정책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 그리고 실물 지표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와 통화 정책 간의 시속 게임에 있어서 지금은 경기 불확실성이 금리 인하 기대가 경기 불확실성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또 뒤집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산업 정책 지금 정부가 계속적으로 산업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또 한 번의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열어놓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는 뭐 계속해서 우리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산업 정책 구체적인 섹터에 영향을 미치니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전쟁꾼은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유튜브 댓글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꼭 필요한 정책도 좋고 두 분 꾼들에게 날카로운 질문도 좋습니다. 기탄 없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방송분은 내일 아침 7시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제전쟁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 더 나은 인사이트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